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많은 분들이 다들 미국 국채, 뭐 TMF나 TLT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콘텐츠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 대표가 미국 채권만 저렇게 추천하는구나 라고 최근에 보신 분은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원래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바가 뭐냐면은 미국채보다는 한국채가 더 매력적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미국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국 채권을 투자한다는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미국 채권보다 한국 채권을 더 투자를 추천했는지, 제가 과거에 수차례 과거 제 영상을 보시면 있을 텐데, 그래도 제가 지금부터 한 1년 전, 작년 11월 달에 제가 왜 미국 채권보다 한국 채권을 더 추천했는지 그 내용 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본 슬라이드는 작년 11월 달에 동영상에 나간 자료고, 미국 채권이 왜 한국 채권보다 더 매력적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 국채는 더 매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나쁘게 되면은 주식은 미국보다는 더 한국이 덜 매력적이지만, 반대로 국채는 경제가 좀 나쁠수록 해당한 나라의 국채가 더 매력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런 걸로 보면 일단 첫 번째 제가 미국보다 한국 국채가 더 매력적인 사유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만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계부채가 감소를 해왔고요. 이게 지난 10년간 파란색같이 감소를 해왔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2003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부채가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살짝 감소를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는 그 레버리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은 딜레버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경제의 어려움은 부채 규모가 많아지고 더 증가할수록 금리가 올라가 있는 거에 더 힘든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한국이 훨 더 부채 구조로 봐서는 더 힘든 구조이다라는 게 첫 번째 한국의 사유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한국보다 미국이 성장률이 항상 더 높았죠. 한국이 미국보다 성장이 높았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머징 마켓 국가고 미국은 한국보다 6배 이상 큰 경제 규모였죠. 그래서 당연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이 한국 경제 성장률이고 항상 미국의 성장률보다 앞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은 슬픈 일입니다. 뭐냐면은 최근 한 2, 3년 전부터 드디어 한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역전이 됐습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모타포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국은 우리가 큰 유조선이나 유람선 같은 건데, 문제는 당연히 모타포트가 유조선보다 더 빠르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보다 6배나 더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 드디어 한국보다 성장이 더 빨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은 상당 부분 더 저성장 국면을 갈 것 같고, 미국은 상당히 견조하게 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방금 제가 왼편에 보신 슬라이드는 20년의 연간 성장률이었는데, 여기 오른편에 보면 최근 한 2년간, 작년 11월 달 자료니까 최근 한 1년간 자료였는데 분기별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특히나 한국은 거의 1%, 0%의 플랫하는 구조인데 미국은 굉장히 성장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성장률의 역전이 상당 부분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 구조적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 즉 한국 경제보다 미국 경제가 더 좋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 11월 달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과 미국에 다 그 당시만 해도 물가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결론은 한국과 미국 모두 다 너무 물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이 미국과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 정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좀 많이 풀어서 하는 정책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정부의 재정을 좀
긴축으로 운영하는 나라이죠. 즉 뭐냐면은 재정을 긴축을 한다는 거는 국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결론은 채권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은 물건이 많이 공급 안 되면은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거죠. 즉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규 물건이 많이 안 나오면 그만큼 가격이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어쨌건 간에 미국 대비해서 한국이 재정 건전성을 좀 지키는 긴축 재정 좀 방향을 가는 거기 때문에 국채 발행 분량 부담이 미국보다 훨씬 더 적을 거다. 그래서 한국이 매력적이다는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을 얘기할 때 제가 작년 11월 달 방송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미국 같은 경우, 미국과 한국 모두 다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시중 금리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트레이딩, 즉 금리가 내려가서 중간에 매매를 했을 때 매매 차익을 누릴 수 기회가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온리 포커스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즉 바이 앤 홀드를 하기에는 미국이 중장기 성장률이 좀 오히려 더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바이 앤 홀드는 추천드리지 않고 철저하게 매매 전략으로 입각해서 하라고 말씀드렸는 반면에, 제가 한국은 달리 말씀드렸어요. 한국은 당연히 금리가 우리가 3% 4%대 사서 한 2%대 매각하는 트레이딩 전략 여전히 당연히 유효하고,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 바이 앤 홀드 전략도 한국 국채는 굉장히 유효하다. 이 부분은 미국 국채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이 구조적으로 좀 저성장 고령화 사회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220개국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1등입니다. 근데 일출산율이 반전이 되어야 성장률도 좀 회복되고 하는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의 길을 간다는 거는 지금 3%, 3.5%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10년, 20년 뒤에는 금리가 누가 알겠어요? 0%, 1% 이렇게 갈 여지도 있죠. 그러면 현재 높은 금리에 장기 채권 사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 그러니까 국제 투자가 매력적인 나라가 될 거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약간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성장을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렸죠. 경제 펀더멘탈도 미국보다 취약하고 인구의 구조도 미국보다 취약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전체 구조를 봐서는 미국채보다 한국채가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미국채는 그냥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 매매 관점 접근하시길 바라고, 한국은 매매 관점도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 앤 홀드, 만기 보유 전략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기를, 제가 미국채보다 한국채가 좋다는 얘기를 제가 한 2년 전부터 해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 1년 동안 어떻게 미국과 한국이 전개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내에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요즘 채권 ETF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일단은 요 금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리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2년 전에 당시만 말씀드릴 시점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이 미국 금리고 여기 검정 색깔이 한국 금리입니다. 즉 2년 전 2022년 한 중반만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더 높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한 2년 경과하면서 드디어 한국과 미국 금리가 역전돼 있죠. 빨간색이 더 높죠. 오늘 현재 미국 10년만 국채 금리가 3.06 정도 되고 한국 금리가 3.1 정도 되죠. 즉 2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한 0.5 이상 1% 이상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반대로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한 1% 정도 더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채권 투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채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제가 작년 여기 방송했던 시점, 작년 11월 달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별로 큰 차가 안 났죠. 물론 그 당시에도 미국 금리 조금 더 높긴 높았지만 편차가 크지 않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편차가 한 20-30bp 밖에 안 났습니다. 차이가. 미국이 좀 높은 게. 근데 지금 1년 지나서 거의 1% 이상 한국과 미국 금리가 차이 나고 있죠.
뭐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잘 추천한 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로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실제로 만약에 작년 10월 달에 미국의 장기 국채와 한국의 장기 국채 동일한 듀레이션의 장기 국채 ETF를 투자했을 때 투자 성과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요거는 최근 1년입니다. 최근 작년 10월 달부터 오늘까지,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오늘이 8일, 10월 8일인데, 비교 대상은 지금 보시면요, 한국 타이거 국고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채권, 이거 한국 국채 장기를 투자한 ETF고, 이건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이거는 미국 장기 채권 투자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났어요. 자, 어때요? 저도 이 자료 만들면서 제가 비록 미국보다 한국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성과가 큰 차이 날 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료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자, 볼게요. 많은 분들이 미국 채권 투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채권이 1년 동안에 30년 국채 스트립이니까 이게 아마 듀레이션이 한 25년, 27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 좀 올라서 좀 가격이 내렸죠. 아무튼 다 반영해서 오늘 현재 한 16% 났어요. 미국의 초장기 국채를 1년 투자를 했으면. 반면 오늘 포인트, 하이라이트. 한국의 장기 국채를 투자하니까 와우! 최근 좀 빠졌지만 42% 났어요. 얼마 차이 납니까? 거의 얼마 계산이 안 되는데 거의 30% 육박하게 25% 30%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식 투자 잘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40% 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만 주목하시는데 1년 제가 만약 이제 1년 전에 제 코칭을 좀 들으셨다고 하면 한국채를 투자하셨으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익 차이가 났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아마 이런 말씀 주실 거예요. 근데 마 대표 다 알겠는데 그 1년 과거 얘기지 않냐? 과거 얘기지 않냐? 그럼 지금도 그거 유효해? 라는 질문을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스입니다. 여전히 동일한 만기라고 가정하면은 저는 미국 채권보다는 여전히 한국 국채를 더 추천합니다. 비록 여기가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게 채권 ETF지만 당연히 개별 채권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더 매력적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성과가 많이 한국 국채가 많이 오르고 미국보다 많이 났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스틸 한국 채권을 더 추천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게 여러분한테 좀 와닿는 설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앞단에 제가 작년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의 디퍼런스, 한국의 펀더멘탈이 미국의 펀더멘탈보다 더 나쁘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한국의 노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노령화는 저성장을 맞들기 때문에 중장기적 저금리 간다는 이 얘기는 동일하게 지금도 유효한 얘기고요. 여기에 더불어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있잖아요. 최근의 무브먼트, 움직임까지 좀 반영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 빨간 색깔은 다 미국입니다. 여기 빨간색의 요 점선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고, 여기 빨간색 직선 라인은 미국의 정책 금리입니다. 자, 이번에 정책 금리 50bp 내렸죠. 그래서 지금 5% 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연동해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이렇게 움직인 반면에 한국의 정책 금리, 요 바 차트 검정색 보이죠? 지금 3.5% 동결이거든요. 반면에 여기 좀 울퉁불퉁한 검정색은 한국의 시장금리 10년 금리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볼게요. 뭐 물론 많은 사람이 들 수 있는데, 자, 정책금리 대비해서 시장금리의 디퍼런스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다른 사람이 다 생각하고, 자, 10년 국채금리 4.1인데 미국의 연준금리 5%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100bp 가량 정책금리가 내려야 시장금리와 동일해지는 반면에 한국은 어때요? 지금 3.5인데 지금 시장금리 3.1 정도나요. 그러면 한 40bp. 그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덜 반영되어 있는 거. 또 하나, 미국은 이미 한번 비컷 했잖아요. 한국은 우리가 부동산 이슈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뭐 이제 약간 좀 전문가 분한테 좀 최근에 한국 국채 금리 좀 어떤 거 같냐, 정책 금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한국 투자 여건 어떠냐로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제 클로징 멘트로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제 개인적 소견에는 한국은 미국보다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기 때문에 7, 8월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리 인하, 시중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또 담보대출이 크게 늘었잖아요. 한국은 대출 늘면 안 된 나라거든요. 정말 경제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때 대출이 이미 많이 늘은 데서 더 늘으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담보대출이 느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에서 이 담보대출이 좀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게 온도가 좀 이렇게 쿨링 될 때까지 좀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언제 금리 인하 할 것 같냐면 조금은 대출 관련해서 조금은 좀 잦아드는 모습이 보일 때 아마 하지 않을까. 물론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보는 건데 아무튼 한두 달 전에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으면 불구하고 한국 못했던 연유는 부동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달 전에 한국은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했다는 거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비행기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항공기 착륙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 랜딩을, 경제가 소프트 랜딩, 항공기가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하면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랜딩 기어를 내려야 되잖아요. 랜딩 기어의 속도를 떨어뜨려야 여기가 딱 소프트 랜딩을 하잖아요. 근데 적정한 거리, 랜딩 기어, 즉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시점을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혹시나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 착륙 지점과 너무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하드 랜딩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우리가 한 두세 달 전에 금리 인하를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했다고 하면은 소프트 랜딩의 확률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러면 마치 그때 금리 인하를 하면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수하는 시점은 좀 일찍 오지만 수확량은 좀 작아질 것 같고 반면 금리 인하가 부동산 때문에 지금 인하가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수하는 수확 시점은 좀 뒤로 가지만은 결국 나중에 수확량은 좀 커지지 않을까? 즉 국채 투자 수익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전히 저는 물론 여건이 되는 분은 미국과 한국을 다 동시에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똑같은 만기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